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감정평가 3방식이요. 중에서 원가법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는 네, 지난 시간에 시산가액 조정하고 했었죠, 그죠? 했었고, 네, 538페이지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감정평가 3방식 중에 원가 방식이 있었죠, 그죠?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에서 물건의 가격이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불렀습니까? 원가법. 원가법. 그리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죠? 네, 적산법. 네,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원가법 하겠다는 겁니다. 원가법. 네. 그 원가법은 임대료 구하는 게 아니고 뭐 구하는 겁니까? 가액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538페이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보이세요? 네, 거기 좀 읽어볼게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뭐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가액 동그라미 하세요. 가액을 임대료라고 하면 틀립니다. 정의를 일단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의. 원가법이란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가액. 네, 가액을 임대료로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원가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원가법이라는 거는 결국요.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원가법에서 구한 가액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적산가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적산가액. 적산가액 또는 복성가액이라고 불러요. 적산가액, 복성가액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법에서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뺍니다. 이 감가 누계액을 감가 수정액이라고도 불러요.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제가 감정평가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방식에서는요,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안 풀죠. 이 시간적인 그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안 풀더라도 식은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도. 계산 문제도 안 풀 건데 식을 알아 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식 자체를 요즘 물어봐요. 식 자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식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원가법이라는 게 뭐 어떻게 구한다는 건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 근무를 원가법을 써서 평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학원 근무를요. 이게 이제 우리 학원 건물이에요. 감정평가사가 우리 학원 근무를 감정평가한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되는 부동산 물건을 대상 물건이라고도 그러고, 왜냐면 부동산이니까 대상 부동산이라고도 부를 수 있거든요. 또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 뜻이죠.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준공한 지 5년이 경과됐어요. 새 건물이라는 겁니까? 지금 중고 건물이라는 겁니까? 중고 건물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우리 학원 건물을 감정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원가법을 써라 이렇게 된다. 원가법을.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새로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되고 새로 짓는다. 새로. 새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이거하고 똑같은 걸 새로 짓는다. 새로. 네. 그러면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공사 비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사 비용. 새로 지을 때 한 20억이 들어가. 지금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간다고요? 2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20억이. 자, 그런데 이 건물은 수명이 20년짜리야. 수명. 네, 수명 20년인데 우리가 수명을 내용연수라고 표현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내용연수. 네, 내용연수. 수명을 내용연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명이랑 지울게요. 이제 우리가 내용연수라 부릅니다. 내용연수가 20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해야 되는 이 건물은 새 건물입니까? 낡은 건물입니까? 낡은 건물인 거야. 그럼 이 건물을 지금 짓는다고 그러면 20억이 들어가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죠. 그럼 새로 지으면 20억인데 5년이 지났으니까 5년 동안 좀 낡아졌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건물은 매년 조금씩 낡아지겠죠.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걸 감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감가.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감가가 발생한다. 매년. 그런데 만약에 이 매년 일어나는 감가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걸 정액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20억이 20년 동안 감가가 이루어져요. 그럼 1년에 얼마씩 이루어질까요? 1억씩 감가가 되겠지. 1억 이렇게 감가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5년 지났거든.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지금까지 감가가 얼마가 이루어졌을까요? 5억 이루어졌겠죠? 그걸 감가 누계액이라 그래요. 감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누계액이라는 거.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 5년 동안 총 쌓인 게 얼마입니까? 5억이 지금 쌓여 있겠죠? 5억만큼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면 얼만데요? 20억인데 5년 동안 5억이 없어졌다. 그럼 이 건물 얼마라는 겁니까? 15억이다. 요게 원가법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중고차를 사러 갔거든요. 중고차를 봤더니 이 차가 나온 지 한 3년 지났대. 나온 지 3년 지났다고요. 그럼 이 차를 지금 만든다 그러면 3천만 원이면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말 알겠어요? 3천만 원에 만들 수 있는데 이 차가 수명이 30년이야. 수명이 30년.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없어질 수, 3천만 원에 30년 얼마씩 없어집니까? 100만 원씩 없어지죠? 맞아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나온 지가 3년 지났다고. 그럼 얼마만큼 감가가 됐어요? 300. 그럼 이 차 얼마짜리일까? 2,700.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짓는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짓는다면.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지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이 언젠데 그러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해야지. 지금 짓는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란 표현을 안 쓰고 현재, 지금이란 말을 안 쓰고 지난주에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기준 시점. 그렇죠. 그래서 기준 시점 현재 새로 짓는다면 얼마가 들어간다? 20억이 들어간다. 이거를 우리가 재조달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재조달원가가 뭐냐? 재조달원가란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기준입니다. 무슨 시점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 현재, 신축 시점, 현재 시점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기준 시점 현재. 신축 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가건설. 자가건설은 뭐냐면 내가 직접 짓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짓는 거. 또 남한테 맡길 수가 있죠. 그걸 도급 기준이라 그래요. 이 재조달원가는 도급 기준입니다. 무슨 기준이라고요? 도급 기준. 도급 기준이라는 거는 이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의 이윤이 들어가 있다는 걸까요? 안 들어가 있다는 걸까요? 20억 안에는 들어가 있겠죠. 이걸 만들어준 사람이 이윤 포함 20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급인의 이윤이, 수급인은 집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도급을 맡은 사람. 수급인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네, 요 두 개 정도는 우리 재조달원가에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습니다. 원가법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신축 원가다. 재조달원가는 무슨 기준이다? 도급 기준이다. 도급 기준이라는 것은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네, 539페이지에 재조달원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억에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 줄을 쳐놓으세요. 신축 동그라미, 네, 신축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도급 건설에 준하여 이렇게 돼 있죠. 도급 건설에 준하여. 그럼 도급 건설에 준하여라는 거 셋째 줄에 봅니다.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런 말들이 있네요. 네, 그런 것들 줄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예전에는 저런 걸 시험에 잘 물어봤어요. 최근에는 그렇게 잘 물어보진 않아요. 요즘은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고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이제 감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 자,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뒤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542페이지예요. 찾았습니까? 네, 여기 감가 수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 감가 수정에 보니까 회색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그래가지고 감가 수정이란 이런 말 있나요? 네, 그 회색 자체를 별표합니다. 네, 회색 표 자체를 많이 좀 읽어주세요. 다음에 자, 읽어볼게요.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감액 동그라미, 감액 정액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제 동그라미, 가산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전부 다 기준 시점이야. 시점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원가법 이 건물, 우리 학원 건물 평가할 때 그 생각해 보시면, 자,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재조달원가는 신축 원가라 그랬잖아요. 새 건물이거든, 새 건물.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되는 건물은 중고 건물이죠. 그러니까 새 건물 값인 재조달원가에서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 빼야 돼. 빼야 되거든요.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감가 요인 3가지 공부했잖아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해주란 말이야. 경제적 감가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어떻게 해라? 빼줘라. 그렇게 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시켜라. 왜? 재조달원가는 새 건물 값이니까 이걸 감가를 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정을 해줘라. 이런 내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의미가 조금 어려우시면 아까 동그라미 쳐둔 말 있잖아요. 그 글자를 유심히 읽으세요. 항상 감액을 정액으로 바꾼다든지 공제를 가산으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수정이라는 걸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감가수정이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이 과정 전체를 감가수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전체를. 재조달원가를 감가 누계액을 빼가지고 적정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그럼 계산 문제에서는요, 감가수정액을 구하세요.
적산가액을 구하세요. 이런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보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감가 수정의 방법이 있어요. 감가 수정 방법. 이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로. 직접법과 간접법. 직접법은 뭐냐? 직접법은, 자, 우리 학원 건물을 감정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의 감가 누계액을, 이 학원에 대한 감가를 구하는 게 직접법이에요. 여기서 직접 구하겠다는 거예요. 간접법은 뭐냐? 이거하고 비슷한 다른 건물에 가가지고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 우리 학원 건물하고 비슷한 걸 누가 감가액을 구해놨어. 그러면 우리 여기 걸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간접법이에요. 앞으로 간접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간접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감정평가 말고도 다른 파트에서도 간접법이라는 게 나와요. 간접법이라는 게 나오면, 아,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구해온다는 뜻이구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치킨집을 해. 치킨집을. 그럼 내가 치킨집을 하면 한 달에 얼마 팔까? 우리 가게에 직접 장부를 가지고 적어가지고 알아보는 게 무슨 법? 직접법. 그렇지 않고 옆에 닭집 가가지고 한 달에 얼마 파세요? 1,000만 원 파는데, 그러면 아, 우리도 한 1,000만 원 팔겠구나. 이건 무슨 법? 간접법. 아시겠죠? 간접법은 딴 데 가서 구해오는 거야. 그럼 딴 데 가서 구할 때 생뚱맞은 데 가서 구하면 돼? 비슷한 데 가서 구해야 돼? 그래요. 비슷한 데 가서 구해. 당연하지. 그거는. 난 닭집 하는데 족발집 가가지고 매상 해가지고 우리 집도 얼마 팔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간접법은 다른 데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이 간접법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 간접법을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 중 간접법을 찾아라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럼 직접법은 이제 뭐가 있냐면 크게 내용연수법이 있고요. 내용연수법이라는 거는 내용연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용연수를 사용한다. 내용연수법이 아닌 게 있어요. 내용연수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용연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내용연수법에는 뭐가 있냐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연수법이 아닌 게는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감가수정 방법은 좀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배분법이니 잔여법, 이런 것들은 감가수정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배분법은 나중에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나오는 용어고, 잔여법은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배분법과 잔여법은 감가수정 방법 아닙니다. 아니다. 그럼 정액법이 뭐고 정률법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정액법. 자, 정액법이라는 거는 용어 자체에서 가만히 보세요. 감가액이 어떻다는 겁니까?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학원 건물 예를 들 때 새로 짓는 재조달원가 20억이라 그랬죠. 근데 내용연수가 20년일 때 1년에 얼마씩 감가됐어요? 1억씩. 그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조달원가를 내용연수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 내용연수는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씁니다. 무슨 내용연수? 네. 우리 감정평가에서 내용연수 그럼 전부 다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왜 해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감정평가의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다?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경제적 내용연수. 그럼 정액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액이 어떻다?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해. 이거 기억하세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주로 건물에 많이 써요. 건물에. 감가액이 일정하다. 건물에 많이 쓴다. 건물에. 정률법은요. 감가액이 감소해요. 자, 감가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처음에 감가를 많이 하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체감법이라고도 그럽니다. 줄어드니까 주로 기계에 많이 써요. 기계에. 나중에 정액법 감가액이라든지 정률법 감가액은 계산 문제거든. 이건 계산 문제 할 때 한번 다 해볼게요. 지금은 의미만 나눠두세요. 자, 우리 기계 있잖아요. 공장에서 기계를 처음 새 기계를 사면 기계를 처음에 많이 돌려요, 적게 돌려요? 새 기계 들면 많이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감가를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왜? 많이 돌리니까. 그럼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정률법. 감가액이 처음 끝까지 일정하다. 무슨 법? 정액법. 알아두시라고요. 네. 상환기금법은요. 상환기금법은 이걸 좀 말로 이해를 하려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상환기금 이런 거예요. 자, 감가누계액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해요. 이 상환기금법은. 감가누계액을 재투자해가지고, 그럼 재투자하면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익하고 감가액하고 상계 처리하면서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복리이자, 이런 말 하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복리이자. 감가수정 방법을 얘기하는데 복리이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법이다? 상환기금법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환기금법을 감채기금법이라고도 그럽니다. 설명을 들으면 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알면 헷갈리기만 해. 그냥 복리이자 그럼 무슨 법이라고요? 상환기금법. 상환기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리이자. 오케이. 자, 그래서 감가수정 방법 중에서 내용연수법 3가지 봤습니다. 3가지.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 이 관찰감가법 뭘 것 같아요?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벽에 금이 갔네? 100만 원 감가. 뭐가 깨졌네? 50만 원 감가. 당연히 직접법이겠죠. 그 건물에 들어가서 봐야지. 다른 건물 가서 보고 깨졌네 그러고는 이 건물에 감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관찰감가법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A라는 감정평가사는 벽에 건강거를 보고 300만 원 감가했는데 B라는 감정평가사는 야 50만 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주관이 많이 개입됩니다. 주관이 개입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543페이지에 감가수정 방법 해가지고 제가 그 직접법 간접법 나와 있죠. 근데 이게 15회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오래됐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간접법을 찾아라 이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기억, 내용연수를 표준을 하는 방법, 내용연수법 돼 있죠. 자, 이때 내용연수는 무슨 내용연수 쓴다고요? 경제적 내용연수 씁니다. 경제적 내용연수.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정액법은 대상 부동산 의무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화살표 뒤에 보세요. 매년 감가액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하다. 그럼 정액법은 계산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죠? 그래서 계산이 간편해요. 계산이 간편하다. 그럼 실제 감가액하고는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죠. 그냥 이건 똑같이 그냥 뭐 1억이면 1억 똑같이 감가한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1억이 감가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감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뭘까요? 계산이 쉽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감가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감가액 감소 돼 있나요? 감가액 감소.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감가율은 어떨 것 같아요? 감가율은 일정해. 그러니까 정률법이야. 감가율은 일정해.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감가액은 어떻다고요? 줄어듭니다. 감가액을 더 잘 물어봅니다. 정액법 감가액 일정, 정률법 감가액 감소. 그래서 그걸 체감법이라고도 불러요. 체감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나오죠. 옆에 감채기금법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복리로 이자를 발생시킨다. 보입니까? 보이세요? 복리로 이자 발생,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3월, 4월 과정에 한 번 더 그때 볼게요. 지금은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관찰감가법 있네요. 관찰감가법. 자, 아까 정액법 있죠? 정액법 같은 경우는 계산은 간편하지만 실제 감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정액법하고 관찰감가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실무에 있어서는 이를 병용한다. 직접 그 관찰감가법과 정액법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감정평가에서 관찰감가는 인정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관찰감가 인정할까 안 할까? 우리 아까 감가수정이란 이렇게 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말 있었죠? 기억나세요? 관찰감가 인정해요. 감정평가에서 인정합니다. 감가 수정할 때 관찰감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관찰감가 인정한다. 관찰감가 인정합니다. 기억하세요. 관찰감가 인정해요. 자, 그래서 감가수정 간단하게 봤어요. 자, 감가수정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시고, 배분법과 잔여법은 감가수정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 관찰감가, 분해법이 있다. 이 내용 정도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요. 적산법이라는 게 나와요. 적산법. 찾았습니까? 네. 적산법은 뭐 구하는 겁니까?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임대료.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적산법의 의. 우리 앞에 아까 있었거든요. 앞 페이지에 정의가 앞쪽에 있었는데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네. 538.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적산법이라 나와있죠?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의 이율을 곱합니다. 기대의 이율 동그라미. 기대의 이율을 곱하여 환원 이율 이런 말씀 안 돼. 기대의 이율을 곱해요. 기대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더하여 동그라미 별표까지 필요한 경비를 더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한다?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적산법은 뭐 구하는 방법이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료. 이 적산법에서의 임대료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산임료라 그러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필기를 해드렸었죠. 그때 제가 기억납니까? 그때 제가 왜 원가법, 적산법 쭉 적으면서 그때 어떤 임료가 이름이 뭐고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적어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꼭 이름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다 못 외우셨겠지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적산임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기대 이율을 곱해라. 그리고 필요한 재경비를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기대율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합니다.
경비를 보통 빼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용 같은 경우는 필요재경비를 더 한다고요. 이건 이런 개념이죠. 왜 경비를 더 하느냐. 또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면 헷갈릴까 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건물이 있잖아요. 자, 감정평가사 보고 이 건물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임대료를.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그럼 선생님 이 건물 짓는데 새로 지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어요? 한 100억 들 것 같은데요. 100억 정도의 자기가 이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가.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를 수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대 이율이 어느 정도를 기대하세요? 한 10%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0억에 10%는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1년 동안 이 건물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한 2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 12억 정도는 수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100억짜리 건물인데 나는 10%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럼 10억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건물을 운영할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익으로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에다가 2억 더하면 12억이죠. 그러면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받아야 된다? 1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12억을 다 벌어야 되니까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씩? 1억씩 하면 1년이면 얼마 수익이 들어와요? 그렇게 구한다. 그래서 필요재경비를 어떻게 한 거다? 더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어쨌든 필요재경비를 더합니다. 더합니다. 필요재경비를 더한다. 서로